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준석이라고 부르면서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어제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까지 자숙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한편 입장문을 통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장은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의원님, 이뉴한 위원장의 이번 발언부터 사과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뉴한 위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실언이에요. 말 실수. 그러니까 이 준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것도 좀 약간 과한 거지만 그래도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흔히 하는 말 어른들 용어로 버릇이 없는 것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도덕이 없는 것. 결정적으로는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건 의아하잖아요. 아무래도 내일 모레 40대 사람한테 도덕이 없다, 자식을 잘못 키우나, 엄마 아버지 탓이 크다. 이것은 약간 좀 너무 나가버린 거잖아요. 실언을 넘어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왜 저런 소리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뉴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어떻게 보면 푸른 눈의 한국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검은 눈의 오리지널 한국인, 진짜 토종 한국 사람보다 더 흔히 하는 말로 꼰대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석이도 그렇고 표현도, 특히나 도덕, 그다음에 부모 잘못,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의 뭐라 그럴까, 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긴 했는데 잘못된 것만 좀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뉴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발언을 넣고 이준석 대표는 이뉴한 위원장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 수고하셨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뉴한 위원장이 앞서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만남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뉴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문제로 이렇게 끝까지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합을 혁신안 1호로 해서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징계 취소가 이루어졌으니까 네. 거기까지 해서 혁신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문제는 사실 혁신위의 어떤 본질적 과제도 아닙니다. 뭐 통합이라는 건 당내의 어떤 세력들을 통합하는 문제지 당내 혁신과는 사실 무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혁신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 이런 부분을 오히려 혁신위가 다뤘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 지난번에 그 강연 과정에서 미스터 린턴하고 뭐 영어로 했던 발언, 이 부분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었고 네. 그것이 이런 이제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 혁신이 없는 혁신위에 예정된 어떤 파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발언 자체가 이 정치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일단 납득은 안 됩니다. 네. 이뉴한 혁신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혁신안을 내놓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뉴한 위원장의 이번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혁신위의 동력 자체가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혹은 앞서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에는 김은경 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비하 논란으로 인해서 조기에 해체되기도 했었는데, 이뉴한 혁신위도 이번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동력이 약화되거나 조기 해체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긴요한 시기잖아요. 긴요하다 하면 이뉴한 혁신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적 관심, 뭐 국민 당원들뿐만 아니라 여당을 생각하는,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지점에서 이 시기가 안 좋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뉴한 위원장의 저 거침없는 발언이 때로는 시원했고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했지만, 이 발언만큼은 이준석이 대상이 이준석이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부모 잘못.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잖아요. 이게 왜 이랬는 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분명해 보여요. 뭐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석 전 대표의 말 가운데 신당과 관련해서 좀 더 갈수록 경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혁신을 추동하는 압박 수단의 하나로 신당론을 제가 꺼내는 거다. 네. 대통령이 바뀌어달라, 당이 바뀌어달라. 어떻게 보면 인류한 위원장과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이제 자기 당선보다 이제 신당 선공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 이게 확 넘어서는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윤석 전 대표가 가장 급한 건 뭐냐? 이번에는 배지를 달아야 된다. 내부 만에 라고 봤는데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 국민에 남아있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당신은 당선이 아니다. 이거. 신당 선공하는데 모든 걸 걸겠다고 하니 아주 더 나가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도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이 타이밍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그렇다. 또 하나는 정치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인요한 위원장의 부모 발언과 여기에 대한 윤석 대표의 감정 섞인 대응이랄까 이런 게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역시 정치는 사람 관계 뭐라 그럴까 감정의 영역이 크다는 점을 한 번 더 느끼게 돼요. 네. 당초에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일정이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좀 동력을 잃을 것이다. 혹은 조기에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원래 예정된 일정까지 혁신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갔는데 이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실제 혁신의 동력 자체가 혁신이 출범 때부터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일단 1호부터 5호까지 혁신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준석 그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외에 지도부가 혁신이 말로 진작에 들은 바가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혁신이가 내놓는 입장에 대해서 미온적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며칠 전에 있었던 혁신이 내부 파행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 뭐 확인이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진 전 의원이 시간 끌기용 혁신이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반발해서 외부위원 3명이 사의 표명하고 이게 실제 이미 이제 혁신이 자체가 활동하면서 성과가 쌓이지 않아서 혁신의 동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혁신이 자체가 애초부터 어떤 뭐 국민이 요구하나 당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혁신안에 대해서 추진할 만한 동력, 실제 권한 이런 게 갖고 있지 않았고 목표나 방향 등도 실제 혁신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미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 핵심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진 의원의 말처럼 결국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쓰인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뭐 30일 날 어떤 입장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거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요. 지도부가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조기 해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요한 혁신위에서 발표한 여러 혁신안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지도부와 중진 또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이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30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못 박아서 밝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도부나 중진, 친윤 의원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한편 김기현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유상범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의 월권이다.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월권 논란, 그게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 이 권한 바뀌다는 논쟁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기구가 비상기구가 뜰 때마다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도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혁신 입장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1호 화합에 관한 것만 뭐랄까 징계 철회 이것만 당이 받아둔 꼴이 됐고 나머지는 다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현실론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 지도부, 중진 또 친윤계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은 국회 일정이 지금 12월 9일까지는 다시 예산 통과되고 쭉 하는 데까지는 일정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 불출마하겠습니다. 수도권 험지 오겠습니다. 저요. 손들기가 어려운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요일까지라고 해서 자 혁신위가 요구했는데 자 아무 답이 없습니다. 우리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 자체도 약간 비현실적인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는 특히나 지도부에서는 최대한 혁신의 의견을 앞으로의 공천위원회는 이것을 받아줄 원칙적인 천명을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정신이 혁신위가 우리 당에 대해서 요구한 이 혁신의 정신을 절대 퇴색시키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당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랄까 이게 못을 박자 11월 30일. 말씀드렸지만 국회 일정도 있고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혁신에서 넘겨온 안을 가지고 공천 규정을 만들어서 점수도 넣고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이런 개량화하는 데마다 꽤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혁신이도 현실을 좀 인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약에 지도부나 중진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점이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처음 이뇨한 위원장이 이 제안을 했을 때부터 사실은 시기적으로 어떤 당이든 상식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인의 개인의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 차원의 어떤 전략까지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 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 정치인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전망에 대한 어떤 당의 고려나 배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목표나 어떤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영남 중진, 친이윤의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를 갑자기 혁신위가 내놓은 거를 보고 글쎄 이게 실제 어떤 기득권 타파 내지 어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위한 어떤 대의인가 그렇게 안 보는 시각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또 그분들이 대부분 또 영남권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자리 터주기를 이뇨한 위원장이 총대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게 뭐 이 자체가 혁신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이게 뭐 이후에 30일에 어떤 방식으로 또 압박을 겸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적어도 이 부분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고 뭐 이후에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회 과정에서 실제 어떤 컷오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나 이 타의에 의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이 원했던 그림과 내용 방식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불출마 이게 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내부는 어제 발표된 당무감사 결과로 인해서 좀 두시둥숭한 분위기입니다. 당무감사를 총 204개의 당협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22.5% 46곳의 당협위원장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46명 중에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원외 당협위원장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2.5%의 총선 공천 배제 요구로 인해서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들 대거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신호탄이죠. 이게 왜 46개 당협이냐. 전국 253개 당협이 있는데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는 데가 39곳. 지금 새로 임명된 데가 10곳, 44곳,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39곳, 신규로 새로 8월달에 임명된 데, 2달 전에 임명된 데가 10곳 빼니까 49곳 빼니까 204개 가운데 46개 당협위원장의 교체를 권고한다. 왜 그러냐? 이거는 당무감사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좀 요식행위에 거쳤다는 픽이 많아요. 우리 당이 좀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점수화해서 개량을 하는 데 능한 데 비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역대적으로 잘못한 게 많았어요. 이게 넘어갔던 건데 이번에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놨다. 뭐냐? 자, 당무감사를 진행했던 신의신 전 의원이 이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 46개 당협위원장은 공천에서 결정적 타격을 받게 돼요. 적어도 저희가 2번에 걸친 공천에 파동 경험이 있어요. 2016년도에 저도 뭐 당사자였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이른바 진박 공천이에요.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이한구 공천위원장 시대가 있었고 4년 뒤 2020년에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공천 문제 때문에 아주 보수 정당이 아주 위험했고 그래서 의석을 많이 뺏기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거 돌아가보면 언제 왜 그랬느냐? 당무감사 결과나 평소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당내 기구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국이나 뭐 조직국 이런 데서 그냥 급하게 몇 달 전에 선거 몇 달 전에 겨우 당무감사하고 평소에 의원들이 뭐 출석하는지 정말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이런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그랬던 건데 이 지금은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과 연동시키는 시스템은 처음 만들어놨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46개에 그쳤지만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뭐 심사위원회든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은 현역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111명 의원 가운데 지역구가 89명, 89명이고 59명인가가 영남이에요, 영남. 이래 놓으니까 많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 물론 특히 TK 의원들은 아마 굉장히 억울해할 겁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되냐. 근데 또 하나는 이 지점에서 요번에 신의진 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했던 얘기가 있어. 50, 15인가? 10, 15, 20. 무슨 말이냐? 당 지지도와 후보 개인,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지지도가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15%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나누자는 거예요. 영남 지방은 5%보다 더 낮으면 컷오프 시키고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뻔딴 것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공천 관련 사항이 진행되면 될수록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당무감사위에서 당무감사 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공천 배제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TK 의원들이 불만이 가요. TK 지역에서는 가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거야. 정당 지지율이. 의원들은 거기서 못 따라갈 테고 항상 초선, 재선도 위주로 돼 있을 테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아마 특히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 의원들은 항상 불만 또 불안 속에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가 한 달 활동 기간 동안 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당무감사위가 했는데 이 당무감사위가 어떤 당무감사입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한 당무감사입니다. 인위적 물갈이의 과정이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겠다는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실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 열흘 전에 컷오프 대상에 대한 조기 발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 거고 사실 이 정도 폭의 물갈이는 늘 있어 왔는데 지금 혁신이 활동과 이렇게 빗대면서 사실은 뭐 이 어떤 기득권 타파라든가 어떤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보여지는 측면은 있지만 이게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이런 기준에 과연 나중에 이 결과가 발표됐을 때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정량적 평가에서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감산 적용, 가산 적용을 다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늘 문제가 생기는데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이 어떤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로 나왔는지에 대한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결국에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만약 컷오프를 한다 하면 당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뭐 물갈이라는 게 늘 반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뭐 다른 것들을 떠나서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드러냈고 이 지금 당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 과정을 지금 주도해 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개편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재 준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 총선 이전의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준연동해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늘 이것을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용인정 지역구를 포기하겠다. 당에서 원한다면 험지로 나가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소신 있는 결단이고요.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결단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당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회귀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간다면 결국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상당 의원 숫자를 그냥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이 고민한 현실적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만 어찌됐든 이탄희 의원 본인의 어떤 소신과 결단 그리고 기득권 포기 선언 이 자체는 참신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적 차원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결국은 지도부에 위임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탄희 의원 같은 이제 이른바 제 눈에는 이제 명분론자들인데 명분론자들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금지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연동형이 되면은 위성정당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구 당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비율이.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거는 뭐지? 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역구에서도 적절하게 가져가고 연동에서 많이 가져오는 게 정당의 합리적 선택. 그래서 나오는 게 지난번에 위성정당이에요. 위성정당. 양당 다 그랬잖아요. 위성정당. 그런데 말 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어떻게 금지하겠다는 거죠? 민주당만 금지할 거예요? 민주당 금지하세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비례대표는 전부 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 전문정당이 가져오고 민주당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분론자들의 함정이 있는 거다. 양당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병립표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런 신당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고 막기 위해서라도 이때는 담합을 해줘야 돼요. 기득권 담합이겠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없는 건데 만 이재명 대표가 명분에 쌓여가지고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조국 어떻게 보면은 미락설 어떻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합치자 이번에는 떨어져 가더라도 그런 소리가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 변경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60대 1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0대 1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약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되는 전당대회 룰을 왜 지금 개정하는 것이냐.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하위 10% 페널티 강화하는 게 비명계에 대한 어떤 공천 학살로 이어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전체 의원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항목의 90%는 사실상 정량적 평가이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개입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천 학살을 위해서 페널티를 강화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 이게 지금 이 페널티 강화를 통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권리당원 강화, 대의원 그 비율 축소하는 것도 이게 계속 오랫동안 논의돼 온 바입니다. 60대 1에 지금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 60대 1의 비율이거든요. 표의 등가성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대의원제가 어떤 지역구도 하에서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제도이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렇게까지 등가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돼 왔고 이런 논의가 진행이 돼 왔고 마침 김은경 혁신위에서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안하고 지금 하위 페널티 강화하는 안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를 한 거고 이것을 지금 이 당무위 또 중앙위 결정 네.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다 예정돼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총선에서 특정 어떤 계파의 불이익을 예정하거나 의도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 권리당원의 대의원제 축소를 논의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당내에서 이게 지금 논의할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타이밍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함의가 뭐냐, 여기 내부 정당 내부 의사 결정 구조의 변화란 말이에요. 의사 결정 구조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대의원들, 그러니까 호남에 편중된 당원들을 막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일정히 많이 줬어요. 이분들이 일반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하는 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들. 그러니까 명분은 좋죠. 1대1로 하자. 그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현재 절반 이상이 대선 후에 들어왔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온 분이다. 지지하는 분들이다. 그 대표적인 게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다라고 보면 이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개딸들이 영향을 미칠 테고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을 때도 이렇게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오히려 권리당원 비율을 늘려놓으면 비율을 늘리면 이 하나만한 경기 아니겠느냐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살을 좀 잘 봐야 된다. 이 속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철저히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다. 과정선상에 나타나는 작은 소리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공천 룰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개편을 놓고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야당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이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좀 직격하는 듯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경쟁자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안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네. 뭐 언젠가 당연히 복귀한다는 건 예정돼 있는 거였고 지금 총선이 이제 4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표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내 일부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제 어쨌든 이분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워 왔고요. 필요할 때는 힘을 합하지만 특히 총선이라는 어떤 이 과정,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그 이낙연 대표를 따르거나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공천상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그냥 지켜본다면 본인의 향후 정치 운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당내의 어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정치 활동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신당 내지 삼지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어떤 당내 모임이 출범을 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본인이 나서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들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을 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뭐 제가 보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에 있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다. 면역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뭐 아마 이때의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뭐 DJ 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리더십에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 그래서 가치와 품격을 잃어버렸다. 우리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오래 지켜온 분이니까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총화잖아요. 총화.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는 포인트가 이게 잡힌 거예요. 강성 개딸들과 휘둘리고 있고 리더십이 없는 그래서 과거 민주당의 가치와 품격을 떨어뜨린 사람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제도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계가 흔히 하는 말로 고사시키느냐 아니면 정식으로 학살내느냐 하면은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등을 떠밀리듯 해서 당에 있을 수가 없을 테고 그나마 포용하거나 뭐 제스처로 취하면 남아있을 공산이 있고 한데 제가 요즘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점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